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밤동화 TV입니다.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재빨리 그에 알맞게 대처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 임기응변을 들어보셨지요? 재치 있는 말솜씨로 위기를 넘기거나 어려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매끄럽게 해결하는 사람을 보고 임기응변에 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 농부는 참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에도 능한 사람이지요. 욕심 많은 부자를 골탕 먹이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을 기지로 벗어나기도 한답니다. 무릎을 탁 칠 만큼 통쾌하고 지혜로운 농부의 활약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농부와 딸랑 귀신. 아주 먼 옛날 지혜로운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났지요. 해마다 봄이면 농부는 자기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이웃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오? 좋은 씨앗은 원래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법인데 말이오. 그러자 농부는 미소를 머금고는 대답했지요.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제 밭에 아무리 질 좋은 씨앗을 심어도 이웃 밭에서 나쁜 씨앗을 심으면 소용이 없지요.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이밭 저밭으로 옮겨 다니는데 나쁜 씨가 꽃가루에 날려 제 밭의 곡물 품질까지 나쁘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이웃에 좋은 씨앗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옳거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결국 자기에게 이득으로 되돌아오는 거로군. 농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무릎을 치며 농부의 지혜에 감탄을 했답니다. 한편 농부가 사는 마을에 땅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하도 많아 땅 부자라 불렀지요. 그런데 이 땅 부자 양반은 힘없는 농부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였어요. 가난한 농부들은 이 땅 부자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어 곡물을 갖다 바치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답니다. 보물이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되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되었구나. 가난한 농부는 더없이 기뻐하며 소리쳤답니다. 그때 사냥을 가기 위해 하인을 거느리고 행차하던 땅 부자가 그것을 보았어요. 땅 부자는 가난한 농부에게 말하였지요. 그 보물은 네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이니 이리 내놓아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제가 발견하였는데. 보물이 있던 이 밭의 주인은 누구냐? 네? 그야 어르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 내 땅에서 발견한 보물이 네 것이란 말이냐? 그래도 제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이니 제 것이지요. 제가 밭을 갈지 않았다면 어르신은 보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땅 부자는 노발대발하면서 말했어요. 뭐? 이놈이 어디서 따지려 드느냐? 내 땅에서 나온 것이니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리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하인들을 시켜 관가로 끌고 가겠다. 땅 부자가 하인을 시켜 가난한 농부를 묶으려 했어요. 가난한 농부는 할 수 없이 보물을 땅 부자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래도 제가 보물을 캤으니 보물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땅 부자에게 사정했어요. 어림없는 소리. 원래부터 네 식구들은 굶고 있지 않았느냐? 네 놈이 보물을 발견하니 욕심이 나는 게로구나.
정작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지만 땅 부자는 능청스럽게 가난한 농부를 나무랐답니다. 이렇게 해서 땅 부자는 보물을 팔아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농부는 욕심 많은 땅 부자가 괘씸하게 생각되었지요. 기회가 오면 저 땅 부자를 단단히 골려주어야겠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며칠 후 다시 하인을 거느리고 오리 사냥을 나온 땅 부자는 마침 날아오르던 오리를 활을 당겨 떨어뜨렸어요. 땅 부자는 신이 나서 오리가 떨어진 곳으로 급히 달려갔지요. 공교롭게 오리는 지혜로운 농부의 밭에 떨어져 있었어요. 땅 부자가 희희낙낙하며 오리를 주워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농부가 나타났지요. 땅 부자 나으리께서는 어찌 남의 오리를 훔쳐간단 말이오? 지혜로운 농부의 말을 들은 땅 부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놈 무슨 소리냐? 이게 어찌 네 오리란 말이냐? 분명 내가 화살을 쏘아 오리를 잡았는데 말이다. 그러자 지혜로운 농부가 말했지요. 그렇다면 오리 몸통에서 화살만 빼가시오. 그 화살은 당신 것인지 모르지만 오리는 내 땅에 떨어졌으니 내 오리가 맞소. 세상에 우길 것을 우겨야지. 오리가 자기 땅에 떨어졌다고 하여 어찌 자기 것이라 고집을 피운단 말이냐. 땅 부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쳤답니다. 자기 땅에서 다른 사람이 보물을 주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내 땅에 오리가 떨어져 내 오리라 우기는 것이나 뭐가 다르나단 말이오? 지혜로운 농부의 말에 땅 부자는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혜로운 농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지요. 아니, 이놈이 나를 놀리려는 것이냐? 관가에 끌고 가 곤장 맛을 좀 봐야겠구나. 나도 남의 밭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내 곡식을 밟은 죄로 당신을 관가에다 고해 바쳐야겠구려. 깜짝 놀란 땅 부자가 발밑을 보니 곡식들이 짓눌려 있었어요. 마음만이 볼 놈이 아니구나. 잘못했다간 도리어 내가 당하겠다. 땅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농부가 웃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오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3번씩 차기 내기를 합시다. 내가 먼저 3번 발로 차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3번 차는 내기이지요. 번갈아 가며 한쪽이 기권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요. 욕심이 많은 땅 부자는 오리를 기필코 가져가고 싶었어요. 농부의 덩치를 보니 못 먹어서 비실비실해 보여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땅 부자는 선뜻 내기를 받아들였답니다. 좋다 이놈아. 어디 결판을 내보자. 그럼 내가 먼저 차리다. 지혜로운 농부는 있는 힘껏 땅 부자의 허리를 걷어찼어요. 땅 부자는 너무 아파 그 자리에 꼬꾸라졌지요. 2대 남았소. 지혜로운 농부는 이번엔 땅 부자의 배를 걷어찼답니다. 그러자 땅 부자는 먹은 음식을 다 토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마지막 1대 남았소. 지혜로운 농부는 마지막으로 땅 부자의 엉덩이를 걷어찼지요. 땅 부자는 엉덩이를 감싸지며 비틀대더니 소똥의 얼굴을 쳐박았어요. 얼굴이 소똥으로 뒤범벅된 땅 부자는 힘겹게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오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이젠 내 차례다 이놈아. 땅 부자는 이를 갈며 지혜로운 농부를 걷어찰 자세를 취했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농부가 껄껄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오리는 당신이 잡은 것이니 당신 것이 맞는 것 같소. 그냥 가져가시오. 내가 내기에서 깨끗이 졌구려. 뭐라고? 우라가 터져 기절한 땅 부자를 하인들이 업고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농부는 욕심 많은 땅 부자를 통쾌하게 혼내주었어요. 지혜로운 농부의 재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한 번은 지혜로운 농부가 장터에 갔다 오던 길이었어요.
장터에서 진귀한 물건을 구경하고 오느라 늦어 그만 캄캄한 밤이 되었답니다. 마을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했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산을 넘다가 밤중이라 길을 잃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농부는 그 불빛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옳거니 저기가 마을인가 보구나. 지혜로운 농부는 빠른 걸음으로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지요. 그러나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 허름한 가옥이 하나 있었을 뿐이에요.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밤이 깊었으니 주인장에게 부탁해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좋겠다. 지혜로운 농부는 주인을 불렀지요.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앞마당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본 농부는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 안에 쪼글쪼글 주름투성이의 노파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간 이상한 할머니로구나. 지혜로운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잠자리에 들었어요. 산속에서 너무 헤매어 몹시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지요. 아랫목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아댔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더니 엎드려서 자는 것이 보였어요. 엎드려서 자면 무척 불편할 텐데 제대로 눕혀드려야겠다. 지혜로운 농부는 할머니를 바로 눕히려고 했지요. 그때 할머니의 치마 속에서 누런 꼬리가 쑥 하고 빠져나왔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질겁하며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니, 이 할머니는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구나. 큰일 났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고 보찜을 뒤져 장에서 사온 방울을 꺼내었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 방울을 호랑이 꼬리에 붙잡아 맸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비명을 내질렀어요. 내 딸랑 귀신, 내 딸랑 귀신. 아니, 무슨 일이요? 농부의 잠꼬대에 할머니가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으며 일어났지요. 딸랑 귀신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태연한 척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딸랑 귀신이라니 난 생전 처음 들어본다네. 귀가 솔깃해진 할머니가 물었지요. 장에서 우연히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을 만났는데 이 산에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산다는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내가 산을 넘는다고 하니 자기도 산을 넘어야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 하고선 아직 오질 않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지혜로운 농부는 능청을 떨며 딸랑 귀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딸랑 귀신은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는데 호랑이만 보면 어김없이 잡아먹는답니다. 자정 전에는 온다고 했는데. 농부가 딸랑 귀신을 마중 나가듯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다가 농부가 나가자 함께 일어섰지요. 그 바람에 꼬리에 매달아 놓은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답니다. 아이고, 벌써 딸랑 귀신이 왔구나.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할머니가 뛰면 뛸수록 꼬리에서는 방울이 더 크게 울려댔답니다. 할머니는 순식간에 호랑이로 변하더니 죽어라 도망쳤지요. 지혜로운 농부는 도망가는 호랑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휴,
딸랑 귀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혜로운 농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그 후 지혜로운 농부는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밥보자기와 볼기. 옛날 어떤 사람이 딸 둘을 두었는데 둘 다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이 그저 그만해요. 그러니까 무슨 떵떵거리는 검문 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낮 양반 앞에서 코를 박고 사는 집도 아니란 말이지요. 살림도 그저 그만. 노젓가리 쌓아놓고 사는 천석군 만석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낭뱅이도 아니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만하단 말이지요.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중신을 청하면서 내 딸을 그저 뼈다귀나 안 잃을 때 말을 좀 넣어주게. 뼈다귀나 안 잃을 때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살림은 고사하고 지체 있는 양반집에 딸을 보내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봤던지 어찌어찌 소원대로 뼈다귀나 안 잃을 때로 시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딸네 집에 찾아가 보았단 말이지요. 찾아가서 보니 이게 참 당최 형편없는 집이더라는군요. 집이라는 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막살이인데 살인문은 다 찌그러져서 너덜너덜하고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뗐는지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이 지경이었어요. 이리 오너라 하니까 자기 딸이 나오는데 이것이 밥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나오더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앞치마가 없어 밥상 덮는 밥보자기를 앞치마 삼아 두르고 사는 거지요. 참 기가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네가 사는 꼴을 보니 참 어렵기는 어렵구나. 뼈다귀나 안 잃을 때를 찾아보냈더니 입에 풀칠을 못하니 낭패로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이번에는 둘째 딸 중신을 청하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내 딸을 그저 밥이나 먹는데 말을 내어주게. 밥이나 먹는 대로 했단 말이지요. 맏딸이 사는 꼴을 보니 하도 기가 질려 둘째는 지체 따지지 말고 살림 깨나 있는 집에 중신을 해달라 이거지요. 이번에도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원대로 밥술이나 먹는 집에 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리로 시집을 보냈거든요.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 있다가 둘째 딸네 집에도 한번 가보았어요. 어떻게 사나 하고서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사위고 사돈이고 죄다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밤낮 볼기 맞느라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말하자면 상놈의 집인데 재산이 좀 있으니 근방 양반들이 걸핏하면 잡아다가 뭘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트집을 잡고 볼기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야 못된 양반들이 이 모양으로 토색질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요. 이 사람이 둘째 딸 사는 꼴을 보니 이것도 참 못 볼 일이거든요. 허허, 너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보냈더니 사위 볼기가 나만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이렇게 한탄을 하며 갔어요.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이렇게 연신 중얼거리면서 가니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이 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이 알 바 아니요. 그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어디 말 좀 해보시오.
자꾸 묻기에 신세 한탄을 하였지요. 내가 딸을 둘을 뒀는데 하나는 뼈다귀나 안 이를 때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워낙 궁색하여 밥 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하나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양반에게 볼기 맞느라 정신이 없고, 이러니 둘 다 불쌍해서 못 보겠소. 그래서 밥 보자기 두르고 사는 게 나으냐, 볼기 맞고 사는 게 나으냐 하고 혼자 말을 했소이다. 길 가던 사람이 듣고 보니 참 딱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군고 하니 바로 박문수 어사예요. 박문수라면 삼남에서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어사 아닌가요? 박 어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두 딸이 출가한 집 내력을 소상하게 물어보더니 그 길로 그 골 관아에 가서 원에게 인근에 내 피부치가 있어서 좀 보고자 하니 불러다 주시겠소? 하고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볼기 맞는 사위 이름을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원이 입말을 갖춰가지고 그 볼기 맞는 집으로 보내었어요. 그 집 사위가 방에 들어 누워 있다 보니 번거지 쓴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에서 좀 보시잡니다 하거든요. 아이쿠, 탄건 쓴 양반 나부랭이들한테 푸지게 당하더니 이제는 관가에까지 불려가 볼기를 맞게 생겼구나 하고 겁이 잔뜩 났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억지로 기어 나와서 가마를 타고 관가에 당도하니 박어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을 덥석 부여잡았어요. 아우가 여기에 산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찾아봤더니 마침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고 나가자고 청하였네.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해서 미안하이 하고 방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밤낮 양반한테 볼기만 맞던 사람이 어사에게 아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박 어사가 남의 기가 없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조용 이르기를 아까 길에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네. 들어보니 참 딱하여 내가 자네 피부치 노릇을 할 테니 그저 그런 척하고 지내게. 그러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걸세. 그리고 그 살림을 다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안고 가는 것도 아니니 큰 동서에게 밥만 뚝 떼어주게. 그 집 형편이 아주 딱하다니 적선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하는데 들어보니 고맙고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그대로 했지요. 이 사람이 박문수 어사의 먼 친척 9벌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 그 다음부터는 양반 나부랭이고 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는군요. 그리고 마지에게 재산을 절반 뚝 떼어주니 그 집도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랍니다. 불려우와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 바가지이고 아우는 착하였지요.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쌀아기 한 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길로 나섰지요. 소금 장사를 하였어요. 소금짐을 지고 골골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 날이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요.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었지요. 뭘 가지고 그러는고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 또 박박박박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날이 뿌옇게 새도록 그렇게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그만 사람이 됐어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슬슬 걸어가거든요. 거참 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했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우는 소금찜을 지고 가만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랫마을로 썩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우도 마을로 들어섰지요.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가거든요. 아우도 따라 들어갔지요.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와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동네 사람들도 신랑 외조모가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요.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말려서 파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척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요.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다고 그러지요. 저놈의 여우를 어떻게 하면 없앨꼬?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니 주인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주었어요.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다 먹고서는 이 오죽자는 소금 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제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제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거요.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겠어요. 그래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요.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지요.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어요. 아우는 지게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지요. 2번 후려갈기니까 캐갱 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여우가 죽으니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리더래요. 주인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 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펄펄 뛰다가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였어요.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논 몇 섬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폈어요. 그런데 형이 보니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논을 몇 섬직이나 가지고 살거든요.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샘이 번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어요.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을 해다가 그리 사느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려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정을 다 말해주니 형이 저도 불려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 보겠노라고 소금찜을 지고 나섰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요. 옳지, 저게 틀림없는 불려우렸다.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지요.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지요. 그래놓고 불문곡직 지게 작대기로 후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멀쩡한 남의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가 없지요.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았어요. 아우는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면서 살았대요.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불효자와 효자. 옛날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외아들을 두었답니다. 외아들은 버릇없이 자라서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효가 막심했지요. 여보,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얻어서 하늘이 도왔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툭하면 망나니 짓을 하니.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답니다. 다 큰 자식을 두들겨 패서 가르칠 수도 없고 큰일이요. 아버지도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외아들은 툭하면 어머니를 발길로 걷어차고 말끝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그런 외아들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외아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에이, 저런 자식을 믿고 살다니. 아버지는 외아들 몰래 재산을 조금만 남겨놓고 많은 재산을 거의 다 팔았어요. 그리고 먼 데로 간다면서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집을 나섰지요. 때는 여름철이어서 무척 더웠답니다. 걷기조차 매우 힘들었어요. 보따리를 짊어진 영감은 목이 말랐지요. 물이나 좀 마셔야지. 영감은 우물가로 갔어요. 그때 마침 얌전하게 생긴 아낙이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이고 왔지요. 영감이 말했답니다. 물 좀 떠먹게 바가지 좀 빌려주시구려. 아낙은 바가지에 물을 퍼서 영감에게 두 손으로 받쳐주었어요. 아이고, 이거 고맙소. 영감은 단숨에 물을 마시고는 근처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았지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어요. 아낙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지요. 영감은 나무 옆을 지나가는 아낙을 지켜보며 저런 며느리를 얻어 함께 살았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하고 생각했답니다. 아낙은 퍽이나 얌전해 보였어요. 한참 동안 물을 길어 나르던 아낙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영감에게로 오더니 공손히 물었답니다. 먼 길을 가시나요? 아니요. 나는 집도 가족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영감은 한숨을 길게 쉬었지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사랑방에 가셔서 좀 쉬시지요. 천한 몸인데 아무 데서나 쉬지요. 시장하실 텐데 가서 점심이나 드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낙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영감은 마지못해 그 집 사랑방으로 가서 점심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러고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지요. 저녁 때가 되자 일을 마친 안악의 남편이 돌아왔어요. 안악은 남편에게 지나가는 어른을 사랑에 모셨다고 말하였지요. 잘했소. 남편은 사랑방으로 나가보았어요. 영감은 사람 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이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이름을 대며 인사를 했어요. 영감도 맞절을 하며 말했지요. 천한 나그네를 집에 들여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며칠이든 쉬십시오. 젊은이는 우더른을 깎듯이 대하였어요. 우리 아들 녀석과는 정반대로군. 보기 드문 효자임에 틀림없어. 이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은 이렇게 생각한 다음 젊은이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었어요. 사랑채를 쓰는 걸 보니 부모님이 아직 세상을 뜨시지 않은 것 같구려. 그렇소이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채를 쓰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쓸쓸해서 사랑채에 길손을 묶어 가시게 하려고요. 그러면 저희 내외가 길손을 맞아 편히 쉬게 하여 부모님 대하듯 모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감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런 젊은 부부도 다 있나 싶었지요.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젊은이는 스스럼 없이 영감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안악도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와서 공손히 말하였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영감은 코허리가 시큰했어요. 젊은 부부가 얼마나 부모가 그리우면 저럴까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까지 생겼지요. 영감은 며칠 동안 젊은 부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뒤 길 떠날 채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영감을 붙들며 권했지요.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영감은 젊은 부부의 의붓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랑방으로 나와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아버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 어머니를 한번 모셔올까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감은 싱글벙글했어요.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 젊은 부부의 지극한 효심이 눈물 겹도록 기뻤던 것이지요. 젊은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부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사는 나이 지긋한 부인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혼자 적적하게 지내십니다.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사시지요. 그 부인은 젊은 부부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 허락했어요. 젊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어머님 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희가 좋다면 나도 좋구나. 사실 영감은 새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는 효심이 깊은 젊은 부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되실 분을 안방에 모셨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이끄는 대로 영감은 싱글벙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부인과 영감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감! 젊은 부부를 따라온 부인이 외쳤지요. 아니, 당신 웬일이요? 영감도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불효막심한 아들에게서 시달림을 당해오던 부부였지요. 나도 결국은 망나니 같은 자식 때문에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잘 왔소. 영감은 뜻밖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산을 젊은 부부에게 주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소년과 하늘나라 복숭아.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나이 많은 아버지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누워 일어나지를 못했지요. 소년이 온갖 약을 다 구해 써보았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니? 아버지는 눕게 든 아들을 걱정했어요. 아버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병환이 낫지 않는 것은 제 효심이 모자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번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뒷산 폭포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소년은 날마다 정오 때만 되면 뒷산으로 올라가 폭포물에 몸을 깨끗이 닦고 편편한 돌 위에 앉아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병환이 낫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빌었지요. 하느님, 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지 일회째 되는 날, 소년은 폭포 위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느님! 이윽고 비단옷 한 벌이 소년 앞으로 날아내려왔지요. 소년은 비단옷을 주워 보았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의 옷이었지요. 누가 폭포 위에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구나. 벗어놓은 이 옷이 바람에 날려왔어. 소년이 비단옷을 가지고 폭포 위로 올라가자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던 한 여자가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지요. 희고 고운 살결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소년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이 옷이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임자를 찾아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 옷입니다. 여자는 몹시 반가워했어요. 여기다 놓을 테니 입으세요. 소년이 다시 폭포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여자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자는 옷을 주워 입고 소년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소년은 수줍어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예요. 바람에 날려간 옷을 주워다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잃어버렸으면 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선녀님이시군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참 착한 분 같아요.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구경을 하시지 않겠어요? 순간 소녀는 집에 알아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아버지를 혼자 두고 하늘나라 구경을 하러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선녀님의 말씀에 따르고는 싶사오나 저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소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럴 형편이 못 되다니요? 선녀가 물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낫지 않아서 날마다 이맘때면 폭포 아래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님은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녀는 옷자락으로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늘나라 복숭아를 갖다 드릴 테니 아버님께 드리세요. 그것을 잡수시면 병환이 곧 나을 겁니다. 말을 끝내자 선녀는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오색 구름이 일더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선녀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이튿날도 소녀는 그 자리로 가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눈부신 빛이 주위에 번쩍이고 오색 구름이 나타나 소년의 머리 위로 두둥실 떠내려왔답니다. 구름 위에는 어제 소년이 옷을 주워다 준 선녀가 복숭아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착하고 정성이 지극한 효자 소년이시여, 이 하늘나라 복숭아를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드리세요.
선녀는 복숭아 2개를 소년에게 주고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고맙습니다. 선녀님, 고맙습니다. 소녀는 하늘나라 복숭아 2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 복숭아를 잡수세요. 소녀는 하늘나라 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렸지요. 이게 웬 거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소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답니다. 과연 네 요성이 끝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아버지는 하늘나라 복숭아를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늦게 든 효자 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슬기로운 멧돼지.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자는 오랜 세월 이 산속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늙고 병이 들어 누워있게 되었지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병이 나자 의사를 부른다, 약을 지어 먹인다, 문병을 간다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여우란 놈이 있었지요. 이 여우는 전에도 여러 번 못된 짓을 하다가 사자왕의 눈밖에 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몹시 미움을 샀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감히 사자왕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다가 어디선지 사자왕의 병이 몹시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비위를 맞추어 앞으로 좀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문병을 갔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장 충신인 것처럼 그 뾰족한 입을 쫙 벌리고 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웃어가며 할 말 못할 말 다 짓거리면서 갖은 아부를 다하였지요. 그러다가 또 몹시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어가며 위로를 하는 척하기도 하였답니다. 사자왕은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 대꾸도 아니하고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사자왕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믿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더욱더 신이 나서 이 약을 쓰면 낫느니 저 약을 쓰면 낫느니 하고 참견을 하며 날마다 드나들었어요. 사자왕 앞에서 병간호를 하는 부하 동물들은 이 요사스런 여우놈 때문에 일하기가 괴로웠지요. 보기에도 얄밉게 생긴 데다가 고약한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날마다 찾아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모두들 꼴사나와 했어요. 이 산에는 멧돼지라는 짐승도 있었답니다. 멧돼지는 볼 일이 있어 먼 곳에 가 있는 바람에 사자왕이 병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소문을 듣고 허둥지둥 찾아왔지요. 그때 여우가 앉아 있다가 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우는 오래전에 멧돼지에게 물려 속으로 항상 멧돼지를 미워하며 그때의 일을 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멧돼지를 보자 이 기회에 분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멧돼지가 들어와 사자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병 증세를 막 물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어요. 너 이 나쁜 놈, 사자왕께서 병안이 나셨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냐? 넌 조금 더 걱정이 아니 되느냐? 나는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해드리며 빨리 병안이 나으시기만 고대하고 있는데 이제야 요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사자왕에게 저런 괘씸한 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자왕님께서 그렇게 몹시 알고 계시고 여러 부하들이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 그동안 코빼기 한번 내비치지도 않다가 이제야 찾아오니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괘씸한 놈을 보시면 병환이 더 도지실지 모르오니 속히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멧돼지는 요사스런 여우가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즉시 좋은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아니옵니다, 사자왕님. 사실은 사자왕님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곧장 달려오려고 하였으나 공연히 와서 배웁기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병환이 나으실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도 구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서 의논도 하다가 그 처방을 알아가지고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며 여우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여우는 멧돼지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하고 잔뜩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멧돼지는 큰 소리로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하였답니다. 사자왕님, 그럼 제가 그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살아있는 여우의 간을 그대로 잡수시면 곧 나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손으로 직접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침 저 여우가 사자왕님을 위하여 여길 오기에 간을 잡수게 하려고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서 저 여우를 잡아서 간을 잡수십시오. 멧돼지는 여우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지요. 그러고는 정말 너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여지껏 정성을 다하여 사자왕님을 위로해드렸으니 참말 고맙구나. 지금 내가 말했던 것 같이 얼른 네 간을 내주어서 사자왕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려라. 그래야 충신이 아니겠니? 하고 점잖게 일렀지요. 멧돼지를 해치려고 큰 소리로 꾸짖던 여우는 멧돼지의 이 말에 그만 새파랗게 질리며 풀이 죽어 있었어요. 달아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말도 없어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요. 자기가 먼저 멧돼지를 해치려고 했던 것을 후회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여우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깨에 넘어간 여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린고비. 자린고비란 인색하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충청도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에 고비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서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침 장독대에는 햇볕을 쬐기 위해서 장독을 열어두었어요. 그런데 고비가 한 장독을 보고 있으니까 쉬파리 한 마리가 장독에 앉아서 장을 졸졸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저 쉬파리 좀 보게. 사람도 아껴 먹는 장을 쉬파리란 놈이 다 먹어치우는구나. 하고 고비는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갔답니다. 고비의 오른쪽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어요. 이 부채로 쉬파리를 잡을 셈이었지요. 그런데 고비가 장독대 가까이에 갔을 때 갑자기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쉬파리를 잡아물고는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저 잠자리 좀 봐라. 쉬파리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자리가 날아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잠자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쌀인문에 살짝 앉아 있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잠자리에게 잡힌 쉬파리의 뒷다리에 된장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된장. 고비는 그 파리 뒷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기 위해서 잠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얼른 담벽에 세워져 있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는 잠자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잠자리는 밖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고비는 잠자리를 따라 자꾸만 달려갔지요. 고비는 어느새 몇십 리나 떨어진 탕금대 쪽으로 갔답니다. 탕금대는 옛날 우르기 가야금을 탔던 곳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잠자리는 파리를 물고 자꾸만 날아갔어요. 고비는 마침내 경기도 수원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렸답니다. 그만 잠자리를 놓친 고비는 할 수 없이 되돌아섰는데 그때 고비는 손에다 집신을 들고 있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집신을 닳게 하지 않으려고 맨발로 달려온 것이지요. 그때 저만치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비는 얼른 집신을 신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보게, 자린고비 자네가 수원 땅까지 웬일인가? 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고비를 보고 물었지요. 아,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서 있는가? 아, 그 팔을 휘두르고 걸어가면 옷소매가 부딪혀 다를 테고 집신을 신고 걸어가면 집신이 다를 테니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네. 하고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자린고비가 생선이 먹고 싶어 장에 갔답니다. 장에는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있었어요. 고비는 이런저런 생선을 주무르고 다니며 값을 묻다가 웬 생선 값이 이렇게도 비싸담? 하고는 돌아섰지요. 생선 장수는 이런 고비를 보고는 여보시오, 생선을 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오? 하고 나무랐지요. 아따, 그 양반 참 인색하구먼. 내가 생선 좀 만졌기로서니 생선이 어디 닳기라도 한단 말이오. 가시오, 가. 그렇잖아도 내 갈참이요. 고비는 생선 만진 손을 번쩍 들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요. 대문으로 들어선 고비는 마누라에게 여보, 어서 국솥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불을 지펴요. 하고 소리쳤답니다. 마누라가 국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자 고비는 생선 만진 손을 그 물에 씻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마누라가 물었지요. 아니 여보, 손은 우물에 가서 씻을 일이지 왜 솥에다가 씻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오. 이래봬도 이 손은 생선 만진 손이요. 이 물로 국을 끓이면 비릿비릿한 생선국이 될 것이니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겠소. 마누라는 어이가 없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입을 딱 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 나갔던 고비가 조기 한 마리를 달랑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도 마누라는 이런 고비가 대견스러웠어요. 오늘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생선 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조기를 사왔다는 말을 듣고 떠들썩 하였어요. 그런데 고비는 이 조기를 부엌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방 안의 벽에다가 매달아 두었지요. 이상하게 여긴 마누라가 물었어요. 여보, 조기를 왜 방 안에다가 매달아 두나요? 마누라는 역시 뭘 모르는구먼. 아니, 뭘 모른단 말인가요? 이것을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하면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가겠소? 하고 말하였어요. 이미 인색하기로 소문난 남편인지라 마누라도 별로 놀라지 않았지요. 저녁밥을 해서 방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식구들은 밥 한 술 입에 넣고 조기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밥 한 술 입에 넣고는 조기를 2번 쳐다보았어요. 그때 고비가 눈을 흘기며 큰 아이를 꾸짖었지요. 이 녀석아, 부모도 한 번만 쳐다보는 조기를 2번씩이나 쳐다보면 천하의 불효자식이로구나. 큰 아이는 어이없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고비가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때 북어장수가 지나갔지요. 이 북어장수는 10년을 이 마을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만 한 번도 고비에게 북어 한 마리 팔아보지 못하였어요. 북어장사는 발걸음을 멈추고는 생각하였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북어장수는 북어 한 마리를 뽑아들고는 훌쩍 고비의 집 안으로 던졌어요. 아무리 천하의 자린고비지만 공짜라면 날름 받아먹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틀림없이 북어를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마당을 쓸고 있던 고비가 마당에 떨어진 북어를 집어들었어요. 마누라가 이것을 보고는
여보, 웬 북어를 샀어요? 하고 묻자 사기는 무슨 돈으로 사? 하고 훌쩍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보, 웬 내버려요? 이런 밥벌어지는 공짜라도 안 먹어. 밥벌어지라고요? 그렇지. 북어 같은 것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밥벌어지가 아니고 무엇이오? 고비의 마누라는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고비에 쑥풋벌 되는 사람이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지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 위에는 그릇 두 개가 댕그러니 올라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하나는 죽그릇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장공기였어요. 죽은 멀건 것이 밥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뿐인 것이었고 간장은 마치 소태처럼 쓴 것이었지요. 쑥부는 몹시 불쾌하였답니다. 조카되는 고비가 지독하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으나 이토록 대접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쑥부는 화를 낼 수는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죽 국물 한 번 떠먹고는 간장 한 번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밥상 맞은편에서 겸상을 하고 있던 고비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숙부님께서는 간장을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지요. 자린 고비는 숙부가 간장을 자꾸 찍어 먹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숙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화풀이는 해야겠기에 웃옷을 훌훌 벗기 시작하였답니다. 숙부님, 진지 드시다가 말고 왜 이러십니까? 바깥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하고 고비가 말하였지요. 추운 줄은 나도 알고 있네. 죽 속에 밥풀이 하나도 안 들었기에 죽 속에 들어가서 밥풀을 좀 찾아보려고 웃옷을 벗는다네. 하고 숙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고비는 한여름 같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시면 감기 드십니다. 내년 여름에 오셔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좀 참으셔야 합니다. 하며 옷을 입혀주었다고 해요.